네, 안녕하세요. 저는 LA 초용서관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K 스타트업 로펌의 대표 변호사.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의 트레이드 그 미국에서의 상표 출원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일단 아마 상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말 많이 모으고 상표를 꼭 출원해야 하고 상표를 출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업자에 그것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그럼 반드시 내 상표를 미국에 등록을 해야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미국은 사용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우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제 등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등록주의의 반대가 이제 사용주의인데 등록주의는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의 권한을 주고요. 미국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상표권의 권한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표 등록은 반드시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제 장점 말씀드리 일단 상표를 등록을 하셔야 돼. 가장 큰 장점은 그 등록 물건이나 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 전국적으로 해당 상표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배타적인 상표 사용에 대해서 법적인 추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표가 연방에 등록하는 것만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마다 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 사용주의에 따라서 보통법상으로 상표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내가 상표를 출원을 했다라고 하면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를 받으시는 거고요. 보통법상의 권리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해당 지역에만 국한해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과거에 몇십 년 전 이전에는 이 보통법상의 권리만으로도 충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여기서 지금 레스토랑 하고 있는데 한 블럭 건너에서 누군가가 나의 상표랑 아주 유사한 이름으로 레스토랑을 열고 그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라고 해서 상표권자로서의 권리를 나에게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 경우에서는 내가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권자로서 내가 우선권을 갖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와 상품이 판매가 되고요. 미국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통법상의 권리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USPTO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상표를 침해하는 상품의 수입을 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등록 기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연방에 등록하지 않고서는 이 마크를 사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리고 연방 상표 등록을 하셔야지만 연방 법원의 상표권과 관련된 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연방 상표 등록을 하셨던 기록을 가지고 해외에서 그게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상표 등록을 위한 근거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에 비해서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그리 크진 않기 때문에 연방 상표 등록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이게 상표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냐, 서비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할 상표의 유형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상표의 유형이라고 하면 뭐 이게 문자, 그러니까 워드마크로서 내가 상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글, 디자인, 로고 형태로 상표를 출원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어떤 상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이 상표와 아주 유사한 선행 출원되어 있거나 선행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은 상표의 사용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표 중에서도
내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와 굉장히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날은 사실상 이 미등록되어 있는 상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거의 대부분 USPTO의 데이터베이스에 나오는 상표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제 유사 상표를 검색을 하고 너무 유사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표 등록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상표는 좀 상표명을 크게 바꿔서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변호사들이 의견을 드리긴 합니다. 이 유사 상표까지 검색을 다 마무리하시고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출원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이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USPTO 그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어떤 중간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고 한 최소 8, 이게 계속 심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한 8, 9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심사관한테 내 케이스가 배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심사관이 봤을 때 이 상표를 바로 그러니까 승인을 해줘도 된다라고 한다면 오피스 액션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 본인이 이제 심사관이 검색해본 선행 등록 상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유사해서 너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해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등록 거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스 액션을 내리고 이거에 대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답변서 제출 기한은 6개월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지만 되고 이 6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상표 출원을 포기하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상표가 만약 최종적으로 심사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바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니고요. 공개 이의 접수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 30일 정도의 공개 이의 접수 기간 동안 제3자들이 이 누구든지 열람을 할 수 있고 저 상표는 내 등록해 놓은 상표와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제 이의를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지나고 아무런 이의 접수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이제 상표 등록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표 출원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출원을 하면 대부분이 다 등록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절이 나오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혼동 가능성입니다. 이 상표법상에서 혼동이라고 하면 두 개의 상표가 너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이 두 개의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발생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이 혼동 가능성은 사업주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가격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불 이하의 뭐 아주 저렴한 제품이라면 사실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고르진 않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막 1,000불이 넘는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1,000불이 넘는 제품을 어떤 구매를 결정할 때는 아무래도 5불짜리 제품보다는 주의의 정도를 더 기울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혼동 가능성이 5불짜리 제품을 살 때보다는 혼동 가능성을 조금 더 좀 완화해서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결국에는 USPTO 그 상표청의 심사관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전체에서 나타나는 두 상표의 유사성, 뭐 얼마나 비슷한지 이 부분을 이제 상업적인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비슷한 유사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과 관련된 음식 요식업과 관련된 상표고 하나는 전자제품과 관련된 상표라고 한다면 두 개의 상품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혼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거절 사유로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 상표를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에어컨이든 다 시원하고 바람이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의 상표를 출원을 할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사들을 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세컨더리 미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차적인 의미를 취득한 상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설명에 불과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상표 등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그 상표를 보면 그 이름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항공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정 미국의 항공사를 의미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인식 때문에 2차적인 의미를 취득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절 사유로는 소비자 하는 상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뭐 특성, 성분 등을 기만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상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심사관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에 불과한 것도 역시 상표 등록이 어려우세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스 버거, 그러니까 스티븐이라는 뭐 굉장히 흔한 라스트 네임을 달고 뭐 버거라는 건 어차피 일반 명사니까 이런 식으로 상표를 낼 경우에도 상표 등록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도 사실 사람의 라스트 네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상표 등록이 되죠. 상표 등록이 가능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더리 미닝을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맥도날드라는 그 이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축적되어 온 그 인식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의 성이 아니라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의미하는구나라는 세컨더리 미닝을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실제 예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희가 다 잘 아는 상표죠. 스타벅스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워드마크로 나오죠. 여기 스탠다드 캐릭터 마크라고 나오는 것이 결국엔 문자 그대로의 상표를 출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굿즈 앤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클래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상품 U라고 보시면 되고요. 35류와 45류에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보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지금 35류는 비즈니스 서비스, 뭐 애드버타이징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고요. 45류 같은 경우는 퍼스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왜 이런 쪽으로 지금 이런 상품류의 클래스에 왜 상표를 출원했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파일링 데이트를 보시면 2020년 12월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출원이 됐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 2년 전에 상표를 처음 출원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타벅스는 커피와 관련된, 그러니까 최초의 사업 영역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상표를 출원을 했을 겁니다. 다만 2년 전에 새롭게 출원한 상표는 35류와 45류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타벅스란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겠다라는 의미로서 상표를 출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파일링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1B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벅스 로고도 뭐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스탠다드 캐릭터 마크였고 여기는 디자인 플러스 워드라고 해서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 디자인 자체를 상표로 출원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상품류는 35류고요. 이게 어떤 커피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리테일 스토어 서비스, 뭐 이게 어떤 뭐 하우스웨어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키친웨어를 판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과 관련된 비즈니스 에어리어에서의 상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파일링 데이시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이 로고를 처음 상표 출원을 했을 리는 없고 이런 새로운 클래스에서도 이 로고를 쓰기 위해서 새롭게 출원한 상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파일링 베이시스는 1B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클래스 얘기를 좀 했었고요.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지정한 클래스에 따라서 선행 상표들과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류가 다르면 그 클래스류가 다르면 사실
유사한 어떤 발음이나 유사한 스펠링을 가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가 완전히 다르면 사실은 혼동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상표 출원할 때 그냥 이 클래스 개수가 총 45개입니다. 45개에 대해서 내가 다 출원해놓고 나중에 어떤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영역이 늘어날 때마다 나는 어차피 미리 출원을 해놨으니까 뭐 새롭게 이렇게 귀찮게 출원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엔 비용 문제고 출원 수수료가 이 클래스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표라는 것이 처음에 등록된다고 영원히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 갱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역시 이 클래스 개수에 따라서 갱신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파일링 베이시스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1B라고 나왔었죠. 근데 이 1A는 사용 중 기반이고요. 1B는 사용 예정 기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1A는 이미 내가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시멘, 결국엔 내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을 하셔야 돼요. 출원하실 때. 거야라는 출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출원할 때는 아무런 증빙 자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표가 임시 등록이 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Allegation of Use, 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용 실적서를 제출을 하시게 돼요. 이때 이제 그 상표청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외국 상표의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외국 상표 기반으로 출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외국에 출원되어 있는 상표를 기반으로 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44D, 44E라고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실 때 1A 아니면 1B로 출원을 많이 하시는데 1A로 한다는 건 내가 이미 사용 중임을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가 출원한 상표와 굉장히 유사한 선행 상표가 비슷한 유사한 클래스에서 누군가가 이미 사용하는 상표가 있었어요. 이 선행 상표권자가 나에게 너가 지금 출원한 나의 상표를 침해하고 있는데라고 경고장이 날라올 수 있는 거죠. 이때 내가 1B로 출원을 했다면 아직은 사용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없겠죠. 근데 내가 이미 사용 중이라고 주장을 했고 사용 중이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내가 상표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상표 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법적인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래서 실제로 있고 이상 침해 여부가 좀 불분명한 경우에는 1A보다는 1B로 출원하시는 것이 약적으로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 잘 아시는 브랜드 상표일 거고 지금 클래스가 43류 레스토랑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당연히 뭐 오토모티브 뭐 자동차 관련된 거는 이미 예전에 상표를 받아놨겠죠. 지금 여기서 또 보시면 파일링 데이시 2021년 작년인데 작년에 처음 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이 테슬라가 레스토랑 서비스에서도 1B 앞으로 사용 예정으로 이 상표를 출원을 했구나 이제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표를 이제 그 미국 상표청에 들어가서 상표 검색을 하셨을 때 이 상표를 읽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뭐 삼성 갤럭시 Z 플립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이 상표에 대해서도 보시면 지금 클래스는 9이고요. 96고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모바일 텔레폰도 있고 뭐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이런 디바이스, 일렉트릭 디바이스들에서 이 상표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파일링 베이시스가 1A나 1B가 아니라 44로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44D는 외국에 출원되어 있는 상표고요. 44E는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아마도 한국이겠죠. 이
상표를 미국에 출원할 당시에는 거고 출원된 이후에 이 미국 상 등록될 다 이미 등록이 되었기 셀링 베이시스가 바뀐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표와 관련돼서 분쟁 사례들을 좀 뭐 마지막으로 좀 이 구찌와 게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2009년에 이 소송이 시작이 됐었고요. 이 제품의 뭐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나 뭐 로고나 굉장히 유사한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약 하나로 2,900억 원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자기네들 이 구찌 로고 G 그 로고 지금 게스 신발에 똑같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브랜드와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혼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주장으로 소송 제기하고 법원에서 소송 결과 판결이 나왔고 62억 원 정도의 손해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사실상가 승소한 근데 좀 일반인의 입장에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봐도 너무 유사하지 않나. 근데 왜 그러니까 2,900억 원의 규모의 소송에서 저거밖에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앞서서 이제 혼동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아까 그 소비자들이 이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구찌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못해도 한 4,500불 이상 하겠죠. 게스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한 6, 7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구찌 신발 예를 들어서 4,500불 이상의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가 과연 저 게스 신발을 보고 이거를 구찌라고 착각할 만큼 그렇게 낮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을까라는 부분과 법원은 판단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게스가 굉장히 유사한 건 사실이지만 저 게스 신발을 사는 사람 중에 이거를 구찌라고 착각하고 혼동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최근의 분쟁 사례고요. 뭐 저 가방 모양 잘 아시죠? 그 에르메스의 버킨백의 모양을 본따서 이제 NFT 버전으로 메타버키스라는 이 디지털 아트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에르메스는 자신들의 이제 버킨백의 모양을 그대로 차용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피고 그 아티스트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로서 항변을 합니다. 이때 이제 라저스 테스트를 주장을 하는데요. 이 라저스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 케이스에서 그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상표권의 사용이 기존 작품과 예술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 또는 예술적인 연관성이 있더라도 상표가 작품의 출처나 내용에 명확하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이 예술 작품의 이름과 상업적 상품의 이름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케이스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피고 로스차일드 입장에서는 내 작품은 예술적인 작품이다. 그리고 내 작품과 상업적인 상품인 에르메스 버킨백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그 NFT의 디지털 아트 그 모양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상표의 출원, 뭐 등록, 그리고 등록 시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이 상표와 관련돼서 앞으로 미국에서 이 상표 출원 관련돼서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연방 상표 등록은 필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미국은 어쨌든 상표와 관련돼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연방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표권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긴 한 이 적은 비용으로 연방에 등록가 있고요.
실제로 연방에 등록이 된다면 이 상표의 유효성과 소유권, 그리고 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상표 등록의 그 실익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표는 한 번 등록되면은 뭐 영원히 그 상표의 그 권리가 유효하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표라는 거는 결국에는 심사관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심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사관이 승인한 상표도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표뿐만 아니라 뭐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 반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상표권자로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내 상표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한 그쪽에서 내 상표의 유효성을 챌린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상표의 유효성을, 그러니까 무효성을 주장을 하면서 내 상표가 무효가 된다면 당연히 나는 상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도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지금은 상표가 등록이 승인이 돼서 등록이 됐지만 이 상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상표권자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역시 앞서와 똑같이 상대방의 상표가 과연 유효한가 여부를 검토하신 다음에 대응 방법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요새 이제 상표 침해에 대한 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방에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권자들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상표가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상표가 과연 유효한 상표인지를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유효한 상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합의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 유효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상표의 유효성 자체에 대해서 챌린지를 하면서 무효를 주장하실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상표를 꼭 쓰고 싶고 근데 이제 이게 그 상표권자가 있어서 아마 등록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혼동 가능성 때문에 이 등록이 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 등록 상표권자와 협의를 하셔서 공존 합의서라는 걸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등록 상표권자가 오케이, 너도 나와 그 비슷한 상표이긴 한데 뭐 우리가 같이 공존하자. 너도 그 상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허락해 줄게라는 합의서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면, 이 합의서를 받아서 제출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혼동 가능성 부분의 그 챌린지, 예를 들어서 상표 등록이 어떤 오피스 섹션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상표를 포기하기보다는 과연 이 유사한 상표, 그 선행 상표권자랑 협의의 여지가 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라이센스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과연 공존 합의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최종적인 상표 그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상표 등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뭐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좀 짧게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요 질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출범하던 당시에 일반 명사를 상호로 쓰던 것에 대해서 타 은행에 반발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 법령과 관행으로 볼 때는 이러한 상호가 승인될 수 없었을까요? 일반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상표로 쓰일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 아까 이제 뭐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설명하는 의미, 그러니까 단순하게 설명하는 상표의 경우에도 이제 상표 등록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는 일반 명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들을 그냥 나열한 상표는 사실
그 일반 명사들의 조합이 굉장히 좀 유니크니스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커피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표를 출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커피 뭐 어쩌고 저쩌고 커피인데 이 어쩌고 저쩌고 앞에 붙는 게 좀 굉장히 독특해야 돼요. 그냥 독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상표를 등록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블랙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커피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일반 명사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 명사 두 개를 합쳐서 이거를 상표를 받아버리면 결국에는 이 블랙커피라는 상표에 대해서 나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어떤 그 단어나 용어를 쓸 때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좀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 등록이 어려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표를 출원할 때 해드리는 이유가 그 해드리는 부분이 일반 명사가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명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앞뒤로 어떻게 좀 이 독특한 상표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게 어쨌든 누군가도 생각하지 않은 단어들의 조합일수록 상표 등록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포기로 간주되고 하는데 리버스는 안 되는지요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으로 간주가 되면 해당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살리기는 어려우시고요. 이제 새롭게 그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하시는 방향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회사명과 상표명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상표명이라는 것이 서비스나 제품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두 개를 다 등록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이 있죠. 당연히 회사 이름이 있고 이 회사 이름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 이름 자체가 좀 뭐 제너럴한 그냥 일반 명사 그냥 그러니까 뭐 유니크니스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회사명 자체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예를 들면 회사명이 있는 이 제품이나 이 회사가 뭐 런칭한 어떤 서비스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름에는 별도의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회사명, 서비스명, 뭐 제품명마다 상표 등록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이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상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결국에는 그 회사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회사명을 상표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새로운 상표명인 어떤 제품명인 삼성 갤럭시 Z 플립이라는 그 제품명은 별도의 상표로 등록하듯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흔한 모자 예를 들어보면 그 모자의 디자인을 바꾸면 특허를 해야 하나요? 카피라이트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거는 그러니까 특허는 아니고요. 특허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특허는 결국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허의 보호 대상은 이제 발명인데 발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진보가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는 어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받으시는 것이 특허고요. 카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작권이라고 해서 지금 상표권과 약간 뭐랄까 이게 좀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뭐고 상표권은 뭐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카피라이트 같은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창작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상표로 워드마크로 어떤 뭐 갤럭시 Z 플립이라는 그 워드마크를 상표를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하려면 사실은 저작권 등록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냥 문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냥 어떤 좀 창작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예로 돌아가서 모자의 디자인을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자인의 디자인이 굉장히 창작성이 많이 가미되는 영역이라면은 그거는 어떤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상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실물 모자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시는 거는 사실 어렵고 그 모자의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자의 모양을 딴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표로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에 대한 디자인 부분은 이게 창작성이 많이 가미된 부분이라면 저작권의 영역이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그 모자 디자인을 한번 보긴 봐야겠지만 이 그냥 일반적인 모자의 디자인을 가지고 저작권을 받으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상표 등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셨고, 그 걸리는 시간은 아까 이제 제가 표로 그 프로세스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상표를 출원하는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 뭐 한 1, 2주 정도? 그러니까 이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출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상표 등록의 경우에 외국에서 출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에게 상표 신청 의뢰를 맡기고 나서 이게 실제로 상표청에 어떤 신청 접수가 되는 데까지 그 기간이 한 1, 2주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 9개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런 오피스 액션 없이 심사관이 봤을 때 문제 없이 등록이 된다라고 했을 때 8, 9개월 뒤에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그 퍼블릭 오포지션 공개 이의 접수 기간이 한 달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등록이 될 때까지 또 한 1,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출원해서 완전히 마무리되는 가장 빠른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최소 한 12개월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이게 비용의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상표청에 접수하는 접수 비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때 변호사 비용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는 거는 뭐 다 변호사마다 다르고 로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보통은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보통은 한 7, 800불에서 뭐 한 1,500불, 2,000불 정도 요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표청에 접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클래스당 250불 내지 350불입니다. 그래서 이 250불 내지 350불의 차이는 뭐냐면 실제로 출원하실 때 선택하시는 그 출원 방식이 있어요. 그 TEAS 플러스가 있고 뭐 스탠다드가 있는데 저렴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출원할 때 그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은 대신에 250불이고요. 클래스당.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표를 하나를 출원을 하는데 아까 스타벅스처럼 예를 들어서 35류와 45류 두 개의 그 출원을 한다 그러면 500불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나 머리띠, 주얼리를 아무나 만들어서 팔아도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타인의 디자인을 카피하시는 게 아닌 이상은 뭐 당연히 아무나 만들어서 파셔도 되죠. 예, 그러니까 모자의 디자인, 머리띠의 디자인, 주얼리의 디자인이
누구 제3자 뭐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했다거나 아니면 그게 꼭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디자인, 기존에 있는 제품을 카피한 게 아니라면 내가 창작한 거라면은 당연히 뭐 자유롭게 파시면 됩니다. 회사명을 서비스표 등록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향후 해당 회사명을 서비스표 등록한 서비스표 소유권자가 저희 회사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는 패소하게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회사명,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가 회사명으로 쓰고 있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상표 등록은 하지 않으신 상황이고 이 사명과 이 사명이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똑같이 누군가가 상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유사하게 뭐 발음이나 철자가 거의 유사한 상표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이 상표권자가 우리에게 내가 이 상표 가지고 있는데 너 왜 이 이름으로 회사명을 쓰고 있어? 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경고장을 보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선행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먼저 검색하고 리서치를 해보는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회사명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상표 검색까지 다 해보시고 이게 나중에 연방에 상표 등록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회사명을 쓰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만약 회사명을 썼는데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회사명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저 소유권자에게 이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로열티를 줘야 될 거고요. 그거 역시 물론 저쪽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때서라도 회사명을 바꾸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사용을 못 하시는 거니까. 모자나 옷 종류의 디자인이 모두 비슷비슷하니까 아무나 만들어서 팔아도 상표 도용이나 하등의 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이 모두 비슷비슷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별도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인이라는 것이 티셔츠를 예를 들 때 양쪽 팔에 나오는 구멍이 있고 이 목에 카라가 있고 뭐 아래쪽으로 이제 뭐 하체로 빠지는 부분에 이제 뚫려 있겠죠. 이런 디자인 자체는 누구든 옷을 만들면 피할 수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자인은 당연히 다 동일한 거고 이거를 베꼈다라고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이유는 없어요. 아무도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티셔츠 안에 들어가는 어떤 독특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여기에 꽃무늬가 들어가는데 그 꽃무늬의 모양이 뭐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특정 꽃무늬의 위치가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독특한 위치에 그 디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자체는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고도의 창작성이 인정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은 저작권을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서로 베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는 뭐 이의를 제기할 여지도 거의 없고요.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요. 다만 이제 옷 같은 경우에서 많이 이제 저작권이나 상표권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특히 상표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뭐였죠? 구찌와 게스 사이에서 봤듯이 어떤 특정 로고, 어떤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비슷하게 갖다 쓰는 거, 아니면 예를 들면 특정 회사의 어떤 브랜드 네임을 뭐 조금 철자를 바꿔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뭐 더 추가적으로 질문이 없으면 네, 오늘 일단 웨비나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뭐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총영사관을 통해서도
법률 자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법률 자문 신청을 법률 자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법률 자문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그 해당 이슈에 따라서 전문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주실 겁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